자, 계속 보자잉.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디지털 침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준기. 이게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인간 진화의 자연스러운 양상일 뿐이다. 근데 나는 걱정이 돼요, 이게. 예. 왜 걱정이 되냐면 애들이 좀 뭐랄까 깊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현상은 잘 캐치를 하는데 그 현상의 이면을 보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지털 침해 사례가 있죠.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매우 적고 노래방 기계 없이 애창곡 하나 부를 수 없고 그 가사가 나와야 돼. 계산기 없이 간단한 계산조차 못하고 내비게이션 없이 자주 찾던 길도 찾지 못하고. 근데 이거는 이해합니다. 길치들이 있거든. 길치 손? 연호 길 잘 찾아? 연호야? 길치지? 부평역 지하상가 가면 살아. 거기서 꼭 헤매요. 돌다 보면은 분수대 나오고. 있어, 길치들이. 가족의 생일 같은 단순 정보 기억 못하고. 근데 이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생일은 알아도 부모님 생일은 모르고. 자, 보자. 모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으나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있고 노래방 기기가 없이는 애창곡 하나 부를 수 없으며 계산기가 없으면 암산은커녕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한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예시.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침해 또는 IT 건망증이라 부른다. 자, 그럼 우리가 전개 방법을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례 제시하고 요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귀납 추론이 되는 거지. 자,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나도 좀 걱정이 돼. 예전에는 걱정 안 했는데 지금 걱정이 돼. 학생들이 독해를 못해.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지 좋다 나쁘다고 쉽게 말할 성격은 아니다. 자, 이게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거든.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침해 현상은 인류의 진화,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뭡니까? 디지털 침해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디지털 침해 현상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세르의 저서 호미네상스와 2005년 12월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근거로 삼는 거죠. 근거.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 인류의 진화 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다. 인류는 직립 원인으로 원인이 뭐니? 동물 종류잖아. 그치? 원인에 뭐 있지? 추가 뭐 있어? 응?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 사람. 또 뭐 있지? 그런 애들. 이거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잘 모름? 그치, 오스페탈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요런 애들. 또는 뭐 네안데르탈은 우리는 걔네는 우리 직계는 아니지만 예. 뭐 참고로 인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었어. 인류, 사람 종류 한 50여 종이 있었는데 다 멸종하고 우리만 살아남았죠. 이걸 현생 인류라고 그래. 현생 인류.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호모 에릭투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애들도 있어서 네안데르탈도 있었고 뭐 중국의 베이징 원인도 있었는데 다 멸종. 우리만 살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 나는 답을 알고 있거든? 이게 인간이 예술을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 사람의 대가리를 보면 뇌 구조를 보면 전뇌, 좌뇌, 우뇌, 후뇌, 전뇌, 후뇌, 좌뇌, 우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인간만 갖고 있는 신경계가 있어. 중추신경계 중에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줘. 묶어주는 중추신경계가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합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 판단, 종합 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을 끌고 와가지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추론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류가 한 50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전멸했다. 나머지 애들은 뇌를 볼 수는 없지만 뼈는 남아있거든. 화석된 거.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추정입니다. 아마 얘네들 뇌 구조는 이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현생 인류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머리 따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합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 이 비유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거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력이거든. 동물들은 달을 보면 그냥 달이야. 근데 사람은 달을 보면 비유하기 시작하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 시작하고 연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유연상이라고 그래. 물론 동물들도 연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훈련, 경험을 통해서.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딸랑딸랑 하고 밥을 줬을 때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밥이구나 연상이 됩니다. 근데 그건 훈련이지. 근데 인간은 자유연상이야.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류가 가진 힘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똑똑한 애들이 돌고래지. 그래서 사람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안 됐다면은 돌고래가 지구의 지배자가 됐을 거다. 이런 설이 많아요. 돌고래가 머리가 좋아. 평균 IQ가 90이야. 수아는 얼마니? 한국 사람 평균이 115에서 120 사이거든? IQ가. 돌고래가 90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평균이니까, 그러면 개 중에는 돌고래들 중에서는 또 평균을 뛰어넘는 애들도 있잖아. 똑똑한 애들. 있어요. 평균 100, IQ 110, 120 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치?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사람 공격하지. 만만하게 보고. 어쨌든 간에. 자, 인류는 직립 원인이더라. 직립이 뭐죠? 직립 뭐야? 직립. 이렇게 서 있는 거, 두 발로 걷는 걸 직립이라고 그러지. 직립 보행. 진화하는 과정에서 손을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먹이나 물건을 쓰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이 퇴화됐지만 그 대신 입은 말하는 기능을 획득했다. 네, 그렇죠. 물론 동물들도 말합니다. 그렇지?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종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지들끼리 구분해. 인간은 구분 못하지만. 그런데 인간은 훨씬 다양하지. 그렇지? 훨씬 많습니다. 자, 또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게 동물하고 구분되는 거지. 그치? 우리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각화, 기호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추와 추론의 능력입니다.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준의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기억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지식 생산과 같은 일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냥 기록을 하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대신에 새로운 지식 생산, 그치? 이 글을 이용해서 문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휴먼 인터페이스는 기억력, 계산력 등의 약화를 가속화하지만 단순 기억이나 계산 부담에서 벗어나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여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는 기술 진보와 함께 진화해왔고 지금의 디지털 현상도 진화의 과정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침해를 뭐라고요? 단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것의 근거로 호미네상스 그리고 강연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력은 잃어가지만 기술 진보로 인해서 어떤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기억력은 잃어가지만 새로운 지식 창조 능력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기억력, 계산력 등의 약화를 가져온 대신
그보다 창조적인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침해 현상은 인간 진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또 뭐 AI가 뭐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하잖아. 그지? 노래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창조 능력, 창조성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창조는 뭐냐 이런 얘기지. 자, 문제 1번.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침해의 개념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시술하고 있다. 디지털 침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대등하게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침해가 지닌 문제점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 침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디지털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다. 5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이 나빠진다. 단순하게 뭐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진화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지 뭐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칩을 이제 머리에 박는 경우도 생기겠지. 내 시험인데 영단을 못 외웠어. 영단 어디서 띠릭 그러고 이제 시험 보는 거지 뭐. 이해되니? 가끔 대학에서 애들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을 보거든. 애들 좋아요. 학생들. 야, 이번 시험 오픈북이래. 와.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못 찾아. 그 정보가 어딘지 모르니까. 오픈북이라고 하면은 책을 보통 2권, 3권을 올려놓고 시험을 봐요. 근데 그걸 50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 못해, 얘네들. 어떤 내용이 뭔지 몰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두 번째.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화제. 디지털 침해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가? 디지털 침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하는가? 좀 꼽아놓고. 디지털 침해와 일반적 침해 차이는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 발달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 자, 답은 2번밖에 없죠? 다음 A. 자,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가 손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입의 기능이 더 확대 아니죠? 맞나? 우선 보류할게. 약간 중의적이다. 입의 기능이 더 확대되었다. 약간 중의적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간의 기억 압박 해방. 휴머 인터페이스는 기억력과 계산력을 더욱 빠르게 약화. 휴머 인터페이스는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한 능력 향상. 문자의 발명은 새로운 지식 생산과 같은 일의 능력을 맞네요. 예. 그래서 아닌 건 1번이 되려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인류가 손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입의 기능이 더 확대되었다. 이 부분. 입의 기능이 퇴화했지만 2번 말하는 기능. 내가 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었냐면요. 문제의 의도는 알겠거든. 입의 기능은 먹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입의 기능이 더 확대되었다. 먹는 기능뿐만 아니라 말하는 기능, 표현하는 기능 이게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렇게 내신 문제 나왔으면은 이거는 문제 삼아야 돼. 정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정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 답은 1번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짜면 안 돼. 자, 4번. 글쓴이가 기억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기억.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 생각을 조건을 맞게 서술하시어 디지털 침해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쓸 것.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쓸 것. 한마디죠? 인간 진화. 그치? 이거에 관련됐다는 얘기지? 이걸로 여러분들 문장 만들면 됩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현대의 노동 환경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지. 옛날에는 뭐 들판에 나가서 뭐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는데 지금은 회사에 나가고, 그쵸? 출퇴근하고 이러잖아? 자,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제공되는 정보 이용은 너무나 많다. 상대해야 하는 사람 수도 훨씬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들을 실시간으로 상대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뭐 스마트폰, 항상 정보 실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은 일하면서도 코인 팔아가지고 걸렸죠. 그죠? 이게 뭐한 짓이야? 어느 여류 작가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작은 집중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빨리빨리 주의를 옮겨가야 할 때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각각의 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가 힘들게 마련해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 머리에 담을 수가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정보가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구나. 그거 찾는 겁니다.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담는 거야. 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라면 많은 정보들을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빨리 찾아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겠다. 이제 정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치? 자,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머리에 담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내용이 지문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거 찾는 겁니다. 자, 일하는 환경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우리 뇌의 능력은 점점 기억하는 뇌가 아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는 뇌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정보보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정보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며 자기 자신만의 정보를 잘 기억하는 능력보다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찾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챗 GPT 나왔을 사람들이 우아한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챗 GPT지, 그치? 요즘 구글에서 바드 나왔던데, 바드? 지난주에? 몰름? 챗 GPT 뭔지 아는 사람? 써봤어? 안 써봤어? 재밌어. 예, 재밌어요. 근데 챗 GPT는 2년 전 자료, 2년 전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구글이 급하게 내놓은 게 바드라는 거야. 챗GPT랑 유사해요. 근데 얘는 최신 정보를 이용해. 그리고 현재 무료야. 예. 그리고 바드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일본어 요 세 개가 기본 언어로 설정돼 있어서 한국 사람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숙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뭐 자료 조사하는 거, 이러이러한 자료 찾아가지고 항목별로 분류한 표를 보여줘. 하면 표 짜줘요. 이렇게 추르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레포트 쓸 때 GPT 이용해서 레포트 내기도 하거든. 근데 GPT인지 아닌지를 또 찾아내는 어플도 있어요. 그 데이터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캡처해서 쓰면은 이게 GPT가 만든 건지 아닌지 판단해 줍니다. 한 번 있었죠? 작년에 그치 자사고 친구들 셋이서 뭐 수행평가했는데 GPT 돌려가지고 아마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영어 장문 그 숙제 냈다가 그 학교에서 잡아냈죠. 우리나라 최초로 GPT 걸린 사례가 됩니다. 걔네는 좋겠다.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 거야. 이런 사례 쓰기 윤리 위반 사례 뭐 이런 걸로 아마 활용하겠지. 다음에 교과서 바뀌면. 어디 갔냐?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기존 의존 현상이 결국 기억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인간을 퇴보하게 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보조 기억을 디지털 기기로 이동하는 것이 기억 능력의 퇴보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 주장이죠, 이 사람 주장.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기억이 돼야 하며 앞으로는 정보 자체의 기억보다는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문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 이게 중요하고, 수능 시험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지문이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80분 안에 45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용을 알아서 문제를 푼다?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수능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지문 분석 열심히 해놔야 돼.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컨대 어디 갔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인간의 진화와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늘 존재했던 기존의 기술 의존 현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요 방대한 정보 처리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요하는 현대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굳이 디지털 치매라는 이상한 종류의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인간 진화의 자연스러운 양상일 뿐이며 미래형 인간을 향한 진보의 결과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권할 따름이다.
긍정적 인식.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석을 못해. 정보 조합을 할 수 있는데 남이 써놓은 정보를 내가 분석질, 흔히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분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 조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해줄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기 당하는 거지. 보이스피싱 당하고. 예. 자,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대비할 때 이런 문제 나온다 얘기를 했지, 그치? 그렇죠? 이와 같은 글 또는 윗글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글이니까 글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 윗글의 종류는 뭐야? 주장하는 것, 논설문입니다. 즉,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글쓴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읽는다. 아니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비판하시오가 무조건 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따지는 거야. 제 주장은 타당한지, 근거는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대상에 대한 글쓴이 태도 파악하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글쓴이가 사용한 논증 방식 적절성을 판단하기. 6번. 내용. 현대에는 일할 때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과거에 훨씬 많아졌고 현대 근무 환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능력의 척도 아니죠.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 여기저기 놓여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찾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노동 환경의 바뀜에 따라 우리 뇌의 능력도 점차 정보를 빨리 찾는 뇌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상대하는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기억의 원인. 어딨지?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각각의 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가 힘들게 마련이다. 자, 그 이유는 요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있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너무나 많다. 요거야, 요거.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니은이 어딨죠? 디지털 기술 의존 형상. 창조적인 새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역할 아니고 질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 아니고 기억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 인간 퇴보 아니고 현대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어쩔 수 없는 현상 지나치게 편리만 추구하도록 한 인간의 많은 길을 앗아갈 수 있다. 답은 4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없니? 자, 다음은 관점과 형식 비교하기가 되겠네. 관점과 형식 비교하기. 자, 관점이 뭐니, 관점? 관점. 응? 준서야, 관점 영어로 뭐라 그래? 준서 영어 몇 년 배웠어? 학원이든 뭐든. 2년 배웠으면 알겠네, 관점. 이거 필수 단어 아니야? 수아야 뭐야? 연우야 모르니? 희찬아 뷰포인트 들어봤어요? 뷰포인트 B-I-E-W-P-O-I-N-T 뷰포인트 이게 관점이야? 네. 이거 필수 단어일 텐데? 자, 글의 관점과 형식 비교하며 읽기.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편의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서 관점이나 형식 차이를 파악하는 활동. 유사한 화제를 다룬 글이 지니는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감상하는 활동.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라도 매체 종류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글의 관점 파악하기. 글의 관점. 글쓴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 태도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디지털 침해를 봤잖아? 이 사람은 디지털 침해를 어떻게 봐요?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그치? 나 같은 사람은 나쁘다고 보는 거고. 자, 동일한 대상을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글의 관점에 의해 긍정과 부정, 주관과 객관, 우호와 비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 야, 그거 내가 볼 땐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글의 관점 파악하는 방법, 글을 통해 전하려는 중심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 글의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 글쓴이가 대상의 어떤 측면이나 분야에 관심을 집중했는지 파악. 재미없다. 에이씨, 짜증나는데 이거? 재미없는데? 자, 예.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금의 과다 섭취. 자, 소금을 좋아하는 친구. 겁나 많이 먹을 텐데, 니들? 소금 안 먹어? 설탕. 많이 먹지? 사이다 좋아하는 친구, 사이다. 난 사이다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이다 보면은 각설탕 7개인가 8개 들어가 있어요. 사이다, 그거 하나에. 콜라도 마찬가지고. 어마무시하죠? 네. 미쳤다. 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왜 건강에 해로울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건강해야 한다. 세포들이 건강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소금은 바로 그 수분을 뺏어가는 주범이다. 의인화했다. 그치? 주범은 주된 범인이라는 뜻이잖아. 네, 의인화된데 수분을 빼앗긴 세포는 말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과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햄, 소세지, 피자 이런 것도 소금 많이 들어가. 치킨, 그치? 웬만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에는 소금 많이 들어가. 염분 많이 들어가. 치킨 튀길 때 이렇게 양념하잖아. 그걸 염지라고 그래, 염지. 그리고 거기다가 튀김옷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 이렇게 짭조름하죠? 굳이 소금을 안 찍어도, 그죠? 네. 안 보이니까 패스. 네? 그냥 2번 가도 돼. 갔다가. 자, 글의 형식 파악하며 읽기. 글의 유형이나 짜임,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치?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고 형식이 뭔가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게 깔려 있어야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지. 동일한 목적이나 주제를 지닌 글이라도 글의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글쓴이의 관점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다. 자, 설명하는 글, 설명문, 기사문, 보고문. 근데 요즘 기사 보면은 기레기라고 하잖아, 기레기. 기레기란 말 알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응? 연우야 뭐 적을 필요는 없어.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이렇게 아부성, 응? 기사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응? 유인하는 짝퉁 기사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진짜 눈에 뻔히 보여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읽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죠.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국어 공부는 뭐 문학이 어떻고 소설이 어떻고 뭐 이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국어 공부는 정보의 역할입니다. 정보. 그 정보가 어디에 있고 그 정보가 타당한지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야. 주장하는 건 논설문, 칼럼, 건의문, 문학, 시, 소설, 수필, 노랫말, 일기, 편지, 다양한 매체 활용한 글, 카드 뉴스, 광고문, 만화. 글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글의 유형 파악, 글의 구조나 구성 방식에 따라 글의 종류 파악, 글에 쓰인 매체 자료나 종류 특징을 파악. 이거 여러분도 항상 연습을 해야 되겠죠? 구조하고 구성 방식. 이거 이제 여러분 줄 거야 이제 여러분 이거 산문 분석지도 있어 여러분들. 자, 글의 관점과 형식 비교하며 읽기. 객관적 시각으로 대상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깔려야 되거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노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진짜야? 이 정보 출처가 어디지? 의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그냥 믿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수아야?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야. 출처를 확인을 안 해. 어느 순간 돈 보내고 있고, 그치?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힌다. 관점이나 형식 차이를 파악하여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인공빛의 두 얼굴. 그래서 이 글은 빛공해를 줄이자.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관련된 건데 하나는 빛을 공해로 판단하는 거고 뒤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하나는 빛을 어떤 그 산업 자원으로, 관광 요소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 조명을 활용하여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인식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야간 조명 활용을 하되 어느 시간까지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에너지 전략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생물들하고의 공존을 위해서. 갑자기 읽기 싫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야간 조명 긍정 부정 수아야, 야간 조명. 긍정? 왜? 너무 늦게까지만 안 쓰면 좋지 않을까요? 늦게까지 안 쓰면 된다? 몇 시까지? 밤 11시? 밤 11시? 밤 11시 꺼? 그게 무슨 야간 조명이야? 어? 그래? 응. 연우는? 야간 조명 필요해? 왜 보면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막 예쁘게 막 하죠? 조명으로, 그치?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 송도에 필요해? 어디? 이거 어디 필요하지? 야간 조명? 송도에? 송도는 야간 조명 필요한 데가 있어요? 아파트 있고 상가 있고 그치? 딱히 없는데? 있나? 연인의 집? 집 정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이 조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 글은 그 다음에 요 글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은 좋은 것으로 어둠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빛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둠도 중요하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은 빛에 의해서,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은 어둠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빛의 발달, 조명으로 인해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고 도심의 밤은 항상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우리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 자, 이렇게 물음표로 의문형으로 이렇게 문장 만들어냅니다. 첫 부분에. 그러면 독자의 호기심과 집중을 유발시키는 거죠. 자, 문제 제기했어요. 우리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 문제 제기했고, 두 번째 단락. 과도한 인공불빛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빛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지고 그로 인해 각종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불면증, 우울증, 만성피로, 식욕부진 등은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만 발현되는데 밤에 불을 켜고자 하는 497명의 어린이 중 34%가 근시 현상을 보였다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보고서는 멜라토닌의 작용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자, 근시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인가? 그쵸? 이처럼 멜라토닌은 수면, 체온 조절 등을 통하여 생체식의 역할을 하며 그 밖에도 항산화 작용, 항산화는 뭐니?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지. 즉 노화 방지란 얘기야. 면역 기능 개선, 학습과 기억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원활히 생성하기 위해 밤 10시 이전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밤에 인공 불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10시에 자서 한 5시나 6시쯤 일어나면 되나? 그치? 5시쯤 일어나면 되겠네.
5시 일어나서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씻고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아침 먹고 학교 가면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자, 빛공해는 사람은 물론 짐승, 곤충 등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호수 주변의 빛공해가 물 위의 조류를 먹는 물고기의 포식 행위를 막아서 적조 등의 해로운 조류가 증가하고 이것이 물고기를 전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밤에 움직이면서 이제 조류들을 먹어야 되는데 빛이 있으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적조가 생겨요. 적조가 생기면은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나 BOD가 올라가서 물이 그쵸 썩나?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생물 시간에 배울 텐데 수질 오염 관련해가지고. 자, 또한 많은 곤충학자들은 야간 조명이 벌의 비행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류학자들은 새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대요. 또한 식물에 24시간 빛을 쬐면 쬐는 현상이 지속되면 씨를 맺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빛에 특히 민감한 들깨는 꽃과 씨를 맺지 못하고 키만 쑥쑥 자란다. 그렇지. 잠자야 되는데 계속 빛을 쬐고 있으니까 잠이 들게. 그죠? 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결과 60럭스 밝기의 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이 변은 16, 보리는 20. 와우, 들깨는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빛은 알게 모르게 자연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우리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자연법칙, 즉 자연의 시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지향점이 되겠다. 글쓴이의 관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나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불필요한 불을 끄자. 질문요. 내용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밤에 빛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인공불빛. 밤에 인공불빛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바로 다음 관점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야간 조명을 활용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라고 주장합니다. 밤이 길어졌다.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의 분주함을 조용히 덮은 채로 낮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낮 동안 보이던 도시의 모든 디테일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조명 빛을 비추는 부분만 드러나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은 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야경은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관광객들을 매료한다.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베트남 호이안은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들이다. 가본 친구. 엄섬, 베트남 가본 친구. 호이안 갔다 왔니? 어딘지 모르지. 예, 어딘지 모르고 아마 밤에 야경은 아마 엄마 아빠 밖에 나가서 놀다 오시느라고 니들은 자고 있을 거야. 자, 세계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부다페스트는 낮에는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 내세울 곳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도나우 강가에 자리한 국회의사당, 부다왕궁, 어부 요새 등이 은은한 주홍색 조명을 받아 일제히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다시 받은 도나우 강물은 황급빛으로 일렁인다. 여기에 빛으로 연출된 세천이 다리의 유려한 곡선이 더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존되는 도시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의 좁은 골목들 따라 불타바 강에 이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프라하성의 야경이 드러나는데 강에 비친 카를교와 프라하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치는 인상적이고도 매력적이다. 또한 도시 곳곳에 빼어난 건물들의 부드러운 색조의 빛을 비추어 도시 전체에 품위 있는 방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호이안은 오래된 항구 도시로 노란색 건물들로 채워진 옛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둠이 내리면 거리를 가득하게 장식한 연등들이 일제히 켜지면서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향연이란 말은 파티한다는 얘기야. 원래 향, 즐긴다는 얘기거든. 예. 근데 이제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와 함께 바로 옆 투번 강가에서는 여행객들이 강 위로 작은 촛불 연등을 띄워보내며 소원을 빈다. 오래된 거리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등불들이 캄캄한 밤하늘과 강물 위에 술을 놓으며 신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호이안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지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긍정적인 관점이 되겠지, 그치? 또 이런 관점도 있죠. 자, 이 사람은 인공빛의 두 얼굴은 야간 조명의 부정적인 관점이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그쵸? 야간 조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상은 똑같아. 야간 조명이라는 대상은 똑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한국은 어디가 괜찮아요? 밤 풍경? 한강? 가봤어? 니 어떻게 알아? 그러던데. 그래? 응? 경주 가본 사람 경주가 이거 조명 되게 잘 해놨거든. 아, 경주 안 가봤니? 가봤어? 언제? 기억 안 나겠네. 예, 경주가 또 이제 밤에 조명 시설을 되게 잘 해놔서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밤 풍경, 밤거리. 예. 시간이 없네. 얼추 됐죠? 자, 문제 풀어보시오. 105쪽과 107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나 더 있었네. 그치? 네.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뒷부분 또 있었네. 야간에는 조명되는 부분으로만 시선이 집중되므로 주간에 비하여 효율적인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도시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야간 조명은 도시 관광 정책에서도 방금 얘기했죠, 이 사람, 그치? 관광 자원으로 이 조명을 보고 있는 거야.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되고 있다.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리옹에서는 도시의 조명 계획이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워졌었다. 1989년 당선된 미셸 노아르 시장은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씩을 야간 경관 조성 산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교량에 조명기기를 설치하여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다. 이 계획은 컨벤션 사업과 연계되어 리옹시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와 국제 회의 도시로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사례 제시죠? 그쵸? 네, 대표적인 사례, 조명을 관광으로 이렇게 바꾼 사례입니다. 자, 도시에 있어서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깊이 없고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강조할 거,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도 야간 조명을 통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주가 이래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빛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도시의 장소적 특성 등과 연계한 빛의 적용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도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궁금한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이진숙. 뭐 문화관광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이진숙. 뿅.
총장? 아, 건축 환경계획 박사군요. 충남대학교 총장님이시네. 야우. 오, 60년생인데 되게 빨리 총장님 되셨네. 능력 좋으시다. 어쩐지 괜히 막 관광 뭐 이렇게 도시계획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건축 환경계획 박사님이셨어요. 자, 숙제는